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예원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최화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여성들의 신체 건강과 직결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국내 생리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여 만에 해당 제품명이 밝혀진 건데요. 지난 8월 말 깨끗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해온 여성들이 부작용을 호소한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 제품이 지난 실험에서도 가장 높은 유해물질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제조사가 판매 중단을 발표하고 환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환불 단가를 원가 기준으로 책정하고 판매처가 아닌 본사에서만 환불을 받도록 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3천여 명의 소비자가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를 고소했고 잇따라 해당 기업은 의혹을 제기한 강원대 김만구 교수를 고소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소송의 쟁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조사와 조사 발표자 간의 분쟁 국면까지 지금 왔는데 사실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이지 않습니까? 네. 최 기자,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요즘 좀 생리대 쓰시는 분들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일 텐데요. 매달 안 쓸 수도 없고 막상 쓰자니 내 몸에 안 좋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겁니다. 생리대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지 20여일이 됐지만 오히려 소비자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듯 가장 먼저 논란에 불을 지핀 건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입니다. 부작용을 겪었다는 잇따른 소비자들의 주장이 지난달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환경연대가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부작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꼴로 적게는 이틀에서 많게는 닷새까지 생리일이 줄거나 아예 끊겼고 또 여성 85%가량은 릴리안을 사용한 뒤 생리열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렇게 부작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 측은 결국 판매된 생리대에 대해 환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 3천여 명은 지난 1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비자들은 1인당 200만 원이나 300만 원을 청구했고 위자료에 더해 병원 치료비와 함께 요구한 소비자들은 300만 원을 청구하고 치료비를 계산해 청구 액수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소송까지 불거진 가운데 앞서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생리대 위해성 연구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네.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아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 실험을 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식약처도 전문가들의 판단을 빌어볼 때 시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식약처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는 김 교수팀의 시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상세한 시험 방법과 내용이 없고 연구자 사이 객관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확실한 검사법이 없으니 시험에 여러 가지 조건과 가정이 들어가면서 이 방법론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네. 이런 지적에 대해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같은 검출 시험을 해본 적도 없는데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단정짓고 있다며 이 시험을 폄하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사이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정부와 단체의 진실 공방과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해성 연구 시험을 한 김 교수가 최근 시험 신뢰성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과도 김 교수가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선 연구 방법에 대해선 생리대 독성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연구도 없었고 방법이 없어 직접 시험 방법을 고안한 것이라며 이 4년에 걸친 개발 끝에 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릴리안뿐 아니라 모든 조사 대상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 맞지만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지까지는 좀 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생리대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구 결과 자체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불거지자 릴리안을 생산한 깨끗한 나라는 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고 하면서 인체에 정말 유해한지는 침묵하고 있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깨끗한 나라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일단 검찰은 김 교수의 실험 경위와 소요 자금, 그리고 시험 과정 등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고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도 이른 시일 안에 내놓기로 했는데 특히 이 부분이 이번 사태의 큰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예, 모쪼록 정확한 결과가 신속하게 나와서 어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평가원님 관련 보도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생리대를 둘러싼 여성 소비자들의 불안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 깨끗한 나라 외에도 유한킴벌리, LG 유니참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 및 제조사가 모두 공개된 것인데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제품을 제조한 유한킴벌리사는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식약처까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YTN 보도에서는 생리대의 품질뿐 아니라 소비자 가격도 해외에 비해 높고 가격 상승률도 다른 국내 공산품에 비해 높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여성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생리대 안전성에 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언론의 검증 및 꾸준한 보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란에 이어서 이제는 생리대까지 그야말로 요즘은 믿고 쓸 게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저 기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사실 이 생리대에 대한 불안은 비단 이 문제가 불거진 릴리안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생리대로 번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릴리안 이외에도 다른 제조사의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비슷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이 소비자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유해성 성분이 검출된 다른 생리대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주 식약처가 김 교수 연구에 사용된 생리대의 제조사와 제품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외에도 업계 1위인 유한킴벌리와 2위 LG 유니참, P&G 등 다른 제조사의 주요 제품 10종이 공개됐습니다. 시험 결과를 보면 10개 제품 모두에서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독성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은 국내외 안전기준에 부합하게 생산됐다며 검출 시험 결과를 반박했는데요. 특히 유한킴벌리는 자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생리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이 실내 공기질과 먹는 물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시민단체가 제출한 제품 명단과 검출량을 그대로 공개하면서도 이 시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생리대를 믿고 써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나치게 우려하지 말고 위해 평가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공개해놓고 정작 믿을 수 없다고 하니 소비자 혼란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김 교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시판되는 생리대에 벤젠 등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에선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이 같은 발암과 독성 물질이 과연 생리대를 착용했을 때 인체에 얼만큼 흡수되고 또 그 양이 유해한지 여부는 누구도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생리대 유해 조사 결과를 이달 말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고 다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76종에 대한 2차 전수조사 결과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생리대를 써야 하는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떨칠 수 없는데요.
아예 대안으로 기저귀나 면생리대, 생리컵 등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도 크게 늘었지만 이 역시 위해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기저귀에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접착제가 쓰이고 있고 이 실리콘 재질의 생리컵도 화학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식약처는 생리컵의 유해물질 조사도 이달 말까지 끝내고 국내 시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떠오른 게 면생리대인데 이 면생리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이 가장 많았지만 씻거나 삶았을 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생리대 불안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선 이 모든 성분 표시제 법안이 통과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리대의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리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은 식약처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좀 여성들이 믿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안정성 관리에 대한 보완책과 이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참 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8월 31일에 있었던 YTN DMB 8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유기의 계절 반려동물 잔혹사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한숨도 많이 나왔고요. 우선 그것에 대해 다룬 것 자체가 좋긴 했지만 제가 반려동물 키우고 반려동물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YTN의 그 보도가. 첫 번째로 저 동물은 전주인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유기를 막자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90만 마리가 유기가 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재입양이 되기 위해서 이쪽 멘트를 강조하는 건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이제 불러일으키죠. 내가 입양을 해봤자 전주인 잊지 못한다. 그러면 입양에 대해서는 좀 더 소극적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고 그냥 새끼를 분양받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어떤 갑질 문화, 또 불공정 관행, 또 인권 침해 사례 이런 것들이 이 문화예술계 전반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참 진단과 또 나름의 처방을 잘 했다고 보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 방송에서 제기됐던 그런 각종 문제들이 그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개인적 생존의 문제, 또 개인적 삶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이 만들어내는 각종 창작물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어떤 문제로 좀 확대해서 우리가 좀 자꾸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정부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책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자꾸 그분들 문제로만 좁히지 말고 그걸 우리 문제화시키는 그런 조금 확장된 개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욕심을 제가 살짝 가져봤습니다. 초기에는 뭐 에스컬레이터, 뭐 한 줄 타기, 뭐 이런 이게 무슨 그 국민신문고에 과연 그 적절한 주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문화예술도 있고 사회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역사 관련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제도 다양하고 또 주제도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무거웠다가 조금은 이제 또 좀 덜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이제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서 주제의 다양성도 괜찮았다. 이게 이제 뭐 이 호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짜리니까 이제 또 흡인력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면에서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그래도 이제 뭐 오게티를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오게티를 얘기하라면 98화 빛공회 그 같은 경우는 그 담당 기자가 출연해가지고 발음을 하는데 빛의, 빛이, 빛을 뭐 이렇게
계속 발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발음 빛의 뭐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담당 앵커는 정확하게 발음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등의 일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았었어요. 인터뷰하시는 변호사분 멘트도 현재와 같은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 뭐 집행 과정에서 물건을 부시면 안 된다.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제 집행 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그쪽에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내가 산 건물에 내가 들어가고자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조금 한번 생각해 주었으면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국민들이 생존에 관해서 이런 문제가 봉착되었을 때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루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일반적인 노멀한 내용으로 그냥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들이 좀 아쉽게 생각을 했었고요. 먼저 그 폭력으로 얼력진 강제 집행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러한 뭐 법적 절차라 하더라도 폭력은 절대로 그거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의 초점은 사실 그 집행 과정에서의 폭력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집행 당하는 입장이 전적인 피해자인 것처럼만 조금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그 임차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일단 법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결정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버티는 그 자체의 어떤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닌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에 있어서는 충분히 논의될 여지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입장의 좀 안배라고 할까요? 어느 한쪽의 입장보다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배분이 좀 더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삐공이라든지 뭐 반려동물 잔혹사에서 좀 중복되는 느낌, 뭐 명확한 대안도 없으면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좀 느슨한 느낌. 그래서 과연 이게 추적 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진행 방법이 이렇게 구성이 돼도 되느냐라는 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 보면서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추적 보도 프로그램의 기획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마치 이제 사회적 문제를 다 그냥 모든 걸 다 다루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변질됐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사회의 어떤 좀 객관적인 어떤 입장을 잃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너무 그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좀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많은 이제 변화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이 참 전문 보도 전문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심층 추적 보도가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그러한 전반적인 좀 환경 속에서도 이 그 국민신문고가 그래도 심층 추적 보도를 이렇게 100회 이상이나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작 과정이 굉장히 고됐을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마움을 먼저 전합니다. 눈에 띄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진행하시는 분께서 이야기 중간에 그 피해 할머니들의 이제 당연한 권리 주장을 하소연이란 표현으로 약간 표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한일 그 위안부 합의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정책적 해결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폭이 협소화된 이런 것들을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표현하셨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당연한 주장을 그런 언어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언어 사용에 섬세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이나 분쟁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도할 때 항상 제3자의 입장에 쓸 필요가 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아까 폭력이니 뭐 빅공이니 이럴 때
YTN 자체가 일단은 어느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다 보면 그 갈등의 소지, 원인이 무엇에 있을까라는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꼭 집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두 위원님이시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강제 집행이다. 아,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다만 또 법은 또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양쪽의 입장을 객관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그래서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이런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조정되고 있는지 이런 걸 또 한번 반추하고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국민들에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예, 즉 어떻게 보면 다이얼로그죠. 예, 다이얼로그. 예,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누구든지 다 입장 차이는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하시면은 더 멋있는 YTN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의성어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자막이나 완벽한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한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심각한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에 쾅쾅쾅이라는 의성어로 표현한 부분은 사고 소식을 다소 가볍게 다루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5일 경찰에 상담까지 요청했던 50대가 기다리고 있던 피의자에게 피습을 당하는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이 마치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좀 더 식별이 안 되도록 처리해 방송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뉴스 출발 시작과 함께 앵커 이름이 나온 후에 직전에 방송된 광고의 마지막 화면이 2회에 걸쳐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이 같은 오류는 뉴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감시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는 무엇을 감시하고 있나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미디어에 비해 감시의 역할은 더욱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과거의 뉴스보다 감시 기능의 효과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옥스퍼드 사전에서 연말 키워드로 포스트 트루스, 즉 탈진실이라는 주제어를 선정해 진실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뉴스보다 일회적이거나 피상적인 뉴스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뉴스 보도가 나간 후에 그 반응은 그게 아니고나 잘못 전달된 뉴스로 뒤집히는 일이 종종 나타납니다. 진실 게임을 방불케 하는 보도에 대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방통위 개혁 관련 보도가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는 하나의 이해시였다는 내용으로 하루 걸러 다른 방향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섰다는 판단에 대해 누가 문제인지 아연할 뿐입니다. 진위가 뒤로 밀리고 조급하게 보도한 과실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뉴스 제공자가 말을 뒤집는 일도 다반사이지만 취재에서 확인되어야 하고 보도에서 걸러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금년에 해외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다각적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수치나 모욕에 대해서 나 아니면 그만이라는 아니란 생각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신뢰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원인이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는 치밀하고 정확한 취재를 지적하고 또 경륜을 가진 전문적 보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확을 생명으로 여기는
뉴스 패러다임에 올라온 가짜 뉴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또 누가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사명감이나 전문성이 추락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우리에게도 진실 규명에 대해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갈등이 되는 층간소음도 공동생활의 갈등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다툼에서 살인까지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도는 소음 진단, 70데시벨 이상 등 소음 측정이나 갈등을 확인하는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음 현상에서 문제를 찾으려는 보도가 계속해서 반복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나타난 문제에 반복적으로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갑갑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구조에서 원인을 찾아 해법을 조명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축의 문제로 벽을 허물거나 날림 공사에 대해 문제를 찾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이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원인은 또 무엇일까 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면 건축법이나 건축 시행에서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허가, 감독하는 행정부나 주무관청에 대한 미비점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감시 기능이 활발한 뉴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텐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